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우리 수업 시간에 못했던 그 수요 예측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하고, 그 다음에 과제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내준 엑셀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씩 좀 해설을 좀 해서 여러분들이 과제 수행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 하는 측면에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예측의 정확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제 학습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여러분들 저기 강의 자료에 나와 있던 그 예측의 정확도를 이제 관련된 부분입니다. 뭐 어떤 예측 기법을 적용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음과 같이 이렇게 8개월 동안 실제 수요와 예측값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측에서 여기서 말하는 요 오차에 대한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 오차. 여기서 말하는 이 오차는 옆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 수요에서, 실제 값에서 예측값을 뺀 거죠. 예측값을 뺀 것이 이제 오차가 됩니다. 오차. 이제 예측 오차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예측 오차. 그래서 우리가 예측의 이제 정확도를 평가할 때 다음과 같이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적 예측 오차,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평균 제곱 오차, 그 다음에 평균 절대 오차, 그 다음에 평균 절대 백분율 오차, 이 네 가지의 이제 특징에 대해서 이제 주로 이제 이 평가 기준에 대해서 활용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좀 이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이제 누적 예측 오차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8개월 동안 실제 수요에 대해서 어떠한 예측 방법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음과 같이 이렇게 예측 결과치가 나타났다. 그래서 오차를 봤더니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각 기간에 대해서 오차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누적 예측 오차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해서 썸하는 거예요. 그냥 썸. 바로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누적 예측 오차는요.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실제 값에서 예측값에 대한 특징을 이제 보면 이 오차라는 것이 때로는 플러스 값이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마이너스 값이 나오기도 하고 두 값이 같으면 0이 나오기도 합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 이 오차의 특성은 플러스 오차가 나오기도 하고 마이너스 오차가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치하는 경우에는 0이 나오기도 하면서 변동하는 거죠. 특정한 이 실제값과 예측값의 이 변동성의 크기가 우리 분포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돼요. 그죠? 어떤 특정한 값을 추정하는데 이 특정한 값이 이제 변하겠지만 실제로 이제 추정하는 값들이 이렇게 변동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때로는 마이너스가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플러스가 나오기도 하고 여기 이쪽이 이제 클 때 이제 주로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이쪽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작을 때는 당연히 플러스가 나오는 거고, 예측값이.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오차가 생기는데, 누적 예측 오차는, 누적 예측 오차는 바로 뭐냐면, 특정한 기간 동안 이 오차를 전체를 이제 합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합쳐가지고 특정한 기간 동안 누적되어져 있는 오차의 합이 어떠한 특성을 나타내냐? 가장 이상적인 값은 CFE, 누적 예측 오차라는 이것이 값이 0이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이렇게 되냐면 특정한 기간에는 플러스, 특정한 기간에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복되고 변동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즉 바꿔 얘기하면 이쪽도 값도 변동하고 예측값도 변동하는 거예요. 실제 값과 예측값이 동시에 변동하면서 계속해서 때로는 플러스, 때로는 마이너스 이 값이 계속 변동하면서 이거를 전체 누적을 합을 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상쇄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누적 예측 오차가 0이 되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수준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CFE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할 거냐? 이 CFE가 굉장히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바로 뭐냐면 예측의 전반적인 방향성이에요. 이게 방향성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CFE라는 것이 예를 들면 어떤 거에서 예측 오차를 뺐는데 특정한 기간 동안 이것이 플러스 값이 나왔다는 얘기는
전반적으로 특정한 기간 동안 나의 예측치가 주로 실제값보다 크게 예측하고 있구나라고 판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어, 어, 잘못 얘기했습니다. 플러스가 일 경우에는 저기 뭐야 크게 예측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 마이너스일 때 이제 주로 크게 되겠죠. 이제 크다란 얘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큰 값을 빼주니까 도리어 이제 마이너스 값이 나오게 되면 전반적으로 예측값을 크게 예측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고요. 반대로 어떠한 실제값에서 예측값을 특정한 기간 동안 뺀 오차의 전체 합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즉 이 CFE 값이 플러스인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내가 플러스 값이 나온다는 얘기는 실제값이 예측 예측값보다 크기 때문에 이제 플러스 값이 나오니까 전반적으로 내가 예측을 어떻게 하고 있다? 작게 하고 있다. 작게. 이게 예측을 작게 하고 있다는 의미고, CFE가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 썸 한 값, 전체 특정 기간 동안 합친 거죠. 그 값이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얘기는 전반적으로 내가 특정한 기간 동안 예측치를 크게 예측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측의 전반적인 이 방향성의 정보를 이 CFE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전반적으로 내가 크게 하고 있구나. 아, 전반적으로 내가 작게 하고 있구나. 이 특정한 기간 동안 그 방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형태가 됐고, 그다음 우리 재고보차 보겠습니다. 재고보차. 재고보차는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특정한 기간, 요걸 한번 식으로 한번 625가 나왔던 요 식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겠죠. 어느 특정한 T 기간에서 요렇게 뺀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요게 바로 여러분들 오차죠, 오차. 그죠? 이게. 이거를 재고보차니까 어떻게 돼요? 재곱한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재고보차인데 특정한 기간, 첫 번째 기간, 두 번째 기간 이런 것들이 쭉 이제 합쳐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서메이션 하고 특정한 기간에서의 실제값에서 예측값을 뺀 값을 제곱하는 겁니다. 이게. 이걸 다 더해서 n으로 나누면 여러분 뭘까요? 이거 우리 여러분 많이 본 식 아닙니까? 이게 어서 어떠한 값에서 뭘 빼가지고 제곱한 다음에 썸해서 n으로 나눈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뭐예요, 여러분들? 썸하고 n으로 나누면 무조건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평균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실제 값에서 예측 값을 뺀 값에 제곱했다는 얘기는 오차를 제곱한 거예요.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겠죠? 에러의 제곱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아까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는 8개월 동안이니까 8개월 동안 다 합친 다음에 n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8로 나눈 거하고 똑같은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온 것이 여러분 우리 잘 보면 이 식이 우리 뭐하고 같아요? 분산하고 굉장히 유사한 형태죠. 분산 어떻게 됐죠, 우리? xi 값에서 평균 뺀 다음에 제곱해서 썸한 다음에 n 이렇게 돼요. 얘는 고정돼 있잖아요, 평균 값이. 그죠? 그리고 얘가 변화되는 건데 우리가 보는 이 값은 하지만 같지는 않아요. 그죠? 이게 분산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 값도 변화되고 요 값도 계속 변화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거의 분산과 유사한 특성을 나타낸다. 즉 제곱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쭉 해가지고 특정한 8개월 동안 나눠서 8개월 동안 쭉 기간 동안 나눴던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8로 나누게 되면 바로 뭐냐면 재고보차인데 오차인데 이게 썸하고 n으로 나눴으니까 어떻게 돼요? 평균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평균 제곱오차 민 스퀘어 에러라고 하는 MSE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분산과 유사한 형태의 그러한 오차를 증폭시키고 그 다음에 MSE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음수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음수가 나올 수가 없죠. 제곱을 했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이러한 형태. 그러니까 제곱을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작은 건 더 작게, 큰 거는 더 크게 증폭을 시키죠. 그죠? 증폭을 시키는 그러한 형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제곱 효과를 무력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그 뒤에 있는 절대 오차라는 거 있어요. 절대 오차는 바로 뭐냐? 요거는 그냥 이 오차를 절대값을 붙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25에 제곱을 하면 625가 나오지만 이거를 그냥 제곱을 이렇게 하지 않고 절대값을 붙여버리면 그냥 양수가 나와버리는 거죠. 제곱 효과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돼요? 저거를 항상 양수가 나오게 이거 우리 뭐 같아요? 유사하죠? 표준편차하고 유사하죠. 그죠? 제곱 효과가 제곱 효과를 무력화시키면서 어떻게 되냐? 이 떨어져 있는 오차의 크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렇게 절대 오차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절대 오차는 어떻게 되냐? absolute 에러가 되는데 여기가 이 요 에러죠, 에러. 이 에러를 어떻게 되냐? 8개월 동안 이게 평균 낸 거예요. 그래서 어느 책에서는 MAE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오차는 이탈한 거니까 데비에이션으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MAD 같은 거, MAE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 평균 절대 오차예요. 절대 오차인데 어떻게 되냐? 8개월 동안 민 평균값을 구한 거죠. 이게 그래서 MAE는 뭐하고 유사하다? 표준 편차와 유사하다. 이 MAE도 MAD도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내가 실제 값보다 작게 했는지 크게 했는지에 대한 방향성의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 얘가. 왜냐하면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이게 절대값을 붙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MSE나 즉 제곱오차, 평균 제곱오차나 평균 절대오차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어떻게 되냐? 양수값만 나오게 돼요. 그래서 내가 24보다 작게 했든지 24만큼 뭐 크게 했는지 이것에 대한 것들을 절대값을 붙이거나 이거를 제곱하거나 이러한 측면에서는 음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항상 양수값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결과를 보면 평균 제곱 오차와 평균 절대 오차를 비교하며 보게 되면 방향성의 정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냐 이 정도를 8개월 동안 평균적으로 이 정도를 평균적으로 내가 이 오차가 발생했구나 정도에서 추정할 수 있지 그것보다 크게 했어 작게 했어에 대한 것들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때 우리 여러분들 뭘 보느냐 그때 우리가 확인하는 게 바로 누적 예측 오차입니다. 그 누적 예측 오차가 만약에 음수가 나왔다 그러면 음수가 나왔다는 얘기 내가 전반적으로 8개월 동안 전반적으로 크게 예측했는데 그것에 대한 절대값의 크기를 비교하면 어떻게 되냐? 24.4만큼 내가 평균적으로 크게 예측해놓은구나. 여기 마찬가지로 이건 제곱한 값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얼마만큼 이게 이탈했는지에 대해서 오차의 크기를 추정하는 것이 어렵겠죠. 제곱한 값이니까. 이게. 그래서 이런 형태의 방향성의 정보를 알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 누적 예측 오차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평균 절대 백분율 오차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절대 백분율 오차는요, 여러분, 잘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차의 크기를 갖고 오차의 상대적인 크기만 갖고 예측이 좋은 예측이냐 나쁜 예측이냐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오차의 크기를 갖고. 예를 들면 1월 달에 실제 값은 예를 들면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는데 예측 값을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가 8천을 예측해서 오차가 2천이 나왔습니다. 2천이. 예. 근데 2월 달에는 예를 들면 두 번째 또 비교 데이터의 실제 값은 10만이에요. 근데 내가 여기에 9만을 예측했어요. 실제 값은 10만이고 예측 값이 9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차가 얼마 나왔냐면 많이 나왔습니다.
1월 달과 2월 달에 대한 예측값에 대해서 비교를 하게 되면 어떤 예측이 좋은 예측입니까? 좋은 예측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게 되면 어, 정확하게 답을 고르는 학생들도 있지만 많은 학생들은 오차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 1월 달의 예측값이 좋은 데이터라고 판정할 수 있는 판정하는 학생들이 생깁니다. 그런 학생들의 기준은 바로 뭐냐면 오차가 작으니까 얘가 좋은 예측이다라고 판정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단순한 오차의 크기만 갖고 비교하는 방법은 사실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판단의 오류를 갖고 올 가능성이 높아요. 비교하면 실제 데이터에서 예측 데이터가 88천을 내가 했다는 얘기는 실제 만에서 8천만큼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80%를 충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반면에 2월 달은 90%를 충족하고 있죠. 이게. 바꿔 얘기하면 당연히 이 실제 값을 충족시킬 수 있는 비율이 높은 2월 달의 예측값이 훨씬 더 정확도가 높은 겁니다. 이게. 근데 오차의 크기를 비교하면 이렇게 차이가 비교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거를 좋은 예측이라고 판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 오차의 크기를 실제 값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만이라고 하는 것은 10만에서 비교하면 10%입니다. 10%. 근데 여기서 만에 10만에서는 10%고 만이 여기 만에서의 2천은 바로 뭐냐면 20%예요. 오차의 크기가. 바꿔 얘기하면 이게 더 훨씬 더 좋은 그러한 예측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차의 크기가 실제 값에 차지하는 비중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절대 오차인데, 이거는 이제 백분율로 표시하는 거예요. 백분율로. 뭐에 대한 백분율이냐? 실제 값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것에 대한 비율을 이렇게 해서 썸하고, 그 다음에 n으로 나눠버리면, 그것이 뭐가 되죠? 또 이게 평균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오차인데, 절대 오차예요. 근데 그걸 백분율로 나타내고 그걸 평균 냈기 때문에 평균 절대 백분율 오차. 그래서 MAP라고 이제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각 기간별 실제값에서 차지하는 오차의 비중을 다 썸하고 n으로 나눴으니까 당연히 평균이겠죠. 백분율 오차를 절대 백분율 오차를 평균 낸 거예요. 그래서 10.2%에 뭐가 나온다? 실제값에 대해서 10.2%의 오차가 발생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근데 내가 10.2%만큼 작게 했어? 크게 했어? 이 방향성의 정보가 전혀 없는 거죠. 이게 전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CFE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CFE가 마이너스가 나왔네.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실제값과 예측값이 이렇게 됐을 때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죠? 아, 전반적으로 내가 크게 예측하고 있구나. 이걸 통해서 10.2%만큼 즉 실제값의 약 10.2% 정도의 평균적인 오차가 내가 발생하고 있다. 근데 그 오차는 실제값보다 전반적으로 내가 어떻게 되냐? 평균적으로 약간 크게 하고 있구나. 요 정도. 실제값의 한 10% 정도, 약 10% 정도를 평균적으로 내가 크게 하고 있구나. 그 값의 실질적인 크기는 바로 뭐다? MAD의 24.4입니다. 이게 즉 24.4만큼 어떻게 돼요? 평균적으로 내가 예측값이 크구나, 평균적으로. 이 정도만큼 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측의 정확도를 평가하는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이러한 평가 기준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요? CFE와 MAD를 같이 결합하든지 CFE와 MAP를 결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MSE는 제곱을 했기 때문에 주로 많이 쓰이지는 않아요. 이게 거의 CFE, MAD, 그다음에 MAP 이 세 가지가 주로 많이 활용되는 그런 예측의 평가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의 정확도는 이렇게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 충분히 예측에 대한 정확도를 평가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우리 여러분한테 과제를 내주는데
우리 강의 자료에 포함되어져 있는 엑셀 과제가 문제도 여러 가지 좀 많죠. 그래서 제가 문제를 좀 줄였습니다. 반복되는 문제는 좀 줄이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들만 좀 줄여서 다시 이제 제가 엑셀을 한번 이제 올렸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우리 한번 간단하게 문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수평활법으로 예측하자. 예측의 그래프를 제해서 초기 예측치 200이다. 초기 예측치. 예를 들면 지수평활법으로 이렇게 했는데 초기 예측치를 200으로 할 수 있어요. 그죠? 아니면 이제 어떻게 되냐? 그대로 갖다가 그냥 그대로 써도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초기 예측치를 제가 200으로 줬을 때 한번 계산해 보자. 그래서 이거 계산하는 과정을 익히는 연습입니다. 예측의 정확도를 계산해 보자. 그다음에 회기직선에 대해서 12개월의 예측치를 한번 우리가 산출해 보자. 회기식을 뽑아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한번 알파가 0.2짜리 한번 우리 한번 해볼까요? 초기 예측치가 어떻게 되냐? 200입니다. 초기 예측치 그냥 200. 제가 임의로 그냥 넣었어요. 그냥 실제값은 원래 가장 좋게 일반적으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148이 되겠죠? 148. 근데 제가 임의로요. 그냥 200으로 한번 넣어보고 한번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파가 우리 0.2짜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0.2짜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제가 계산을 해볼게요. 우리 지수평활법은 어떻게 되죠? 알파 곱하기 앞뒤의 실제값.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더하기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알파 값. 그죠? 1 마이너스 알파 값에 앞뒤의 예측값.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지수평활법입니다. 지수평활법의 특징은 과거 정보를 이동평균법처럼 많은 걸 각질 필요가 없어요. 바로 앞뒤에 있는 정보만 알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값이 나왔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걸 갖고 이제 어떻게 되냐? 제가 수식화피를 한번 쫙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렇게 쭉 해서 봤을 때 볼게요. 0.2 곱하기 앞뒤에다가 예측값 이렇게 이런 형태로. 그럼 우리 한번 오차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차 자, 그래서 오차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실제 값에서 예측값을 뺀 값이죠. 그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오차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썸하면 뭐가 되겠죠? 이게 CFE가 되겠네요. 그죠? 이게 바로 CFE가 됩니다. CFE가 양수값이 나왔네요. 전반적으로 내가 크게 하고 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내가 아니 CFE 값이 어 CFE 값이 양수가 나왔기 때문에 어떤 형태냐면 전반적으로 제가 작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한번 여러분 보세요. 여기 다음과 같이 여기 잘못된 게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2003입니다. 요거를 2003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203으로 뭐 205 정도를 이렇게 쭉 바꿔버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전반적으로 전체 합을 쭉 계산했더니 플러스가 이렇게 나옵니다. 플러스가 나온다는 얘기는 전반적으로 내가 작게 예측하고 있어요 라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죠. 실제값에서 예측값을 뺀 값이 양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예측값이 실제값보다 작다라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작게 예측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 양수가 나온 값들을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굉장히 크게 어, 양수에 대한 이렇게 작게 예측한 이런 작게 예측해서 양수가 나오는 이런 형들의 기간들이 12개월 동안 거의 7개월 이상이 양수값이 나왔어요. 반대로 음수가 나온 값들은 전반적으로 어때요? 값이 좀 적지요. 양수가 나온 거에 비해서. 그래서 어쨌든 내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작게 예측하고 있더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차가 됐고 그다음에 우리 아까 어, 제곱하는 것들은 제곱했기 때문에 증폭시켰기 때문에 많이 쓰이지 않고 절대 오차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쓴다 그랬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 절대 오차에 대한 것들을 한번 계산하면 절대 오차는 이런 거죠. 엑셀에서는 절대값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바로 절대값으로 계산시켜줘요. 이렇게 변환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됐고 이것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는 거죠. 우리가 평균을 구해보자. 그래서 평균 절대 오차 81.0 정도. 즉 내가 81만큼 평균적으로 어떻게 되냐. 내가 오차가 발생하고 있다. 근데 평균 절대 오차만 보게 되면 내가 크게 했는지 작게 했는지 그거를 전혀 알 수가 없더라. 이게 이 특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MAP 절대 백분율 오차, 평균 절대 백분율 오차는 그 절대 오차를 백분율로 바꾼 절대 오차를 평균 낸 거죠. 그래서 MAP를 한번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얘는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이렇게 되겠죠. 오차를 절대 오차를 뭐로 나누냐? 실제 값의 비율로 비중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백분율로 요거를 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쭉 하면 35%의 일시제로 오차가 발생했다. 아, 크게 예측한 거죠. 200을 제가 강제로 할당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갖고 내가 쭉 해서 계산하고 여기도 평균을 그대로 쭉 구했더니 26.6, 즉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12개월 동안 예측했는데 그 예측의 데이터는 실제 값에 대해서 약 26.6%의 오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우리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26.6%, 즉 실제 값의 평균적으로 실제 값의 26.6% 정도를 우리가 26% 정도를 우리가 오차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이 방향성의 정보가 없기 때문에 크게 하고 있는 건지 작게 하고 있는 건지 몰라요. 그죠? 근데 우리 여기 오차의 CFE를 봤더니 플러스 값이 나왔기 때문에 아, 내가 전반적으로 작게 예측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MAP는 여러분들 10%에서 보수적으로 좀 엄격하게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어, 15% 범위를 넘지 않는 것을 주로 허용하는 수준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26.6%라는 얘기는 실제로 굉장히 오차가 크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 이건 이제 보정하는 방법이 이제 있겠죠. 알파를 조정하는 방법, 뭐 다시 이제 계산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써서 이것들을 여러분들 이렇게 적합한 알파의 크기가 뭐냐, 이것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거죠. 그게 바로 어때요? 연구자가 알파의 값을 조정하면서 실제로 오차의 특성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게 지수평활법의 아주 중요한 이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이제 회기직선이잖아요. 우리 한번 회기직선을 우리가 한번 여기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별 판매량이니까 얘를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X로 보고 그 다음에 판매량을 Y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갖고 내가 공분산 상관계수 그 다음에 바로 뭐냐 회기직선의 베타 그 다음에 알파를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실제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하고 Y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 X, Y 값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이렇게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다. 곱한 값들을 X하고 Y 곱한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뭘 구하냐? X, Y 그 다음에 각각의 값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평균값을 구해보자. 평균값을 구해보자. 쭉.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평균입니다. 아이고 요게 평균이고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편차를 한번 구해 봅시다.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하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P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12개월짜리 표현하면 바로 표준 편차가 구해집니다. 당연히 어떻게 되냐? Y에 대한 표준 편차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공분산을 구해보자. 공분산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대략적인 선형적 관련성. 그죠? 대략적인 선형적 관련성. 우리 공분산을 계산하지 않고도 X하고 Y 좌표에 대한 순서상 좌표를 2차원 평면에다가 플로팅, 점으로 찍기만 해도 우리는 공분산의 값이 플러스가 나올지 마이너스가 나올지 바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한번 볼까요? 우리 어떻게 나오나? 곱한 것의 평균에서 X의 평균 곱하기 Y의 평균을 곱해서 빼주면 뭐가 나온다?
공분산이 계산된다. 양수값이 나왔다는 얘기는 전반적으로 이 월별 판매량이 어떻게 되냐? 시간이 흘러가면서 판매량이 우측으로 이 우상향되는 산점도의 형태가 나타날 겁니다. 여기가 플러스 값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우리 이제 이 공분산이 표준화가 되어져 있지 않은 로 데이터를 이용했기 때문에 우리 이거를 표준화시킬 필요가 있죠. 이거를 표준화시키는 것이 바로 뭘까요? 표준화시킨 공분산. 그죠? 공분산을 표준화시킨 겁니다. 그걸 뭐라 같은 말이 상관계수. 선형적 관련성의 세기, 강도를 나타내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기가 상관계수를 이제 만들어 봅시다. 상관계수는 어떻게 되냐? 공분산을 x의 표준 편차와 y의 표준 편차를 곱해서 나눠주면 바로 뭐가 된다? 공분산이 나온다. 착 이렇게 됩니다. 0.42가 나. 이게 선형적 관련성이 1대1 대응일 때는 1이 나옵니다. 1, 그죠? 상관계수 R 값이 스몰 r이죠. 이게 근데 0.42가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1대1 대응선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게 럭비공처럼 되죠, 여러분들. 제가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선형적 관련성이 x하고 y가 있는데 그 좌표값을 찍었더니 1, 1, 2, 2, 3, 3, 4, 4, 5, 5, 6, 6, 7, 7에서 이렇게 쭉 직선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선형적 관련성이 1에서 줄어들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저 선형적 관련성의 특성이 요 모양을 유지하지 않고 옆으로 퍼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산점도가 이렇게 쭉 옆으로 흩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이걸 투영을 시켜서 이렇게 산점도의 모양이 럭비공처럼 옆으로 쭉 이렇게 부풀어 오를수록 어떻게 돼요? 선형적 관련성이 약해지는 겁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이렇게 구처럼 동그랗게 되면 선형적 관련성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원처럼 이렇게 쭉 나오면 어떻게 돼요? 상관계수 R은 0이 나오는 거예요. 선형적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이게. 그래서 산점도의 순서상의 이 산점도의 이 찍은 모양이 럭비공에서 점점 퍼지면 퍼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원 모양으로 이렇게 구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면 선형적 관련성 없다라고 판정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0.4 정도 값이 나와서 어느 정도의 선형적 관련성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그다음에 우리 베타를 한번 구해볼까요? 베타 회기직선을 넘어갑니다. 회기직선은요 공분상과 상관계수만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바로 이거 이용할 수 있죠. 그죠? 즉 어떻게 돼요? 1대1 대응선, 표준편차선의 1대1 대응선과 회기직선은 항상 만나는데 그 만나는 점에서부터 y의 표준편차와 높이 이 상관계수의 y의 표준편차를 곱한 흩어짐의 정도를 나타낸 이걸 높이로 계산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걸 갖고 우리가 베타를 구하면 어떻게 되냐? 상관계수 곱하기 y의 표준편차를 x의 표준편차 기울기 값이죠. 이렇게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쭉 하면 11.73077 나오네요. 이게 그 다음에 우리 알파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알파 여러분들. 알파 값이 절편이죠. 어, 이럴 때 x에다 0을 집어넣고 그냥 그대로 계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죠? 이게.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표본의 직선이기 때문에 y는 어떻게 되냐? 알파 플러스 베타 x 요것도 평균이라고 했죠. 평균, 요거 평균. 얘는 어떻게 되냐? 알파는 y의 평균에서 베타 x의 평균으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더라. 요건 했으니까. 다시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 그대로 이제 우리 알파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y의 평균을 구해 볼까요? y의 평균에서 베타 구했잖아요. 베타 곱하기 x의 평균을 그대로 곱해가 되면 뭐가 나오냐? 바로 알파가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y의 평균에서 베타 곱하기 x 평균을 곱해서 빼주면 바로 알파 절편이 나오겠죠. 즉 회기직은 어떻게 됩니까? y는 11.73077x 더하기 203.1667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 이걸 회기직선을 한번 그려볼까요, 여러분들? 요거 이렇게 해서 바로 삽입으로 가서 우리 흩어짐을 나타내는 산점들을 쫙 보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요 각각의 이 순서상 좌표를 그대로 찍은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추세선 추가 이렇게 나오면 바로 여기 선형이 있어요. 우리는 선형적 관련성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형적 관련성의 선형을 체크하고 밑으로 내려오면 수식을 차트에 R제곱을 차트에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식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11.731, 11.731, 077이니까 자릿수 이동하면 여러분들 저거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12개월에 우리가 값을 알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12니까 11.730 요거 베타 곱하기 여기가 13, 14, 15, 16 해서 26까지 이거를 만들어내면 바로 뭐가 되냐면 바로 회기식이 이제 회기에 대한 예측이 월별 예측이 나오게 됩니다. 당연히 어떻게 돼요? 요 회기식 똑같은 거죠,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바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여러분들 반드시 머릿속에 좀 숙지해두면 바로 숙지해두면 어디서든지 요거 쉽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가 회기직선을 추정할 수 있다. 2번 문제 뭐 쭉 이건 뭐 저기 예측에 뭐 이런 것들도 한 번씩 보시면 간단한 문제인 것 같고 예측지 추세조정 지수평할법 추세조정 지수평할법은요 우리 이거 저기 지수평할법인데 추세가 반영됐으니까 만약에 지수평할법이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 문제가 시험 문제 나오겠죠. 추세조정 지수평할법이 트렌드를 보정한 지수평할법 요거 제가 요거는 이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 요거는 할 수 있으리라 보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기 바라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추세 조정에 대한 것들 나왔고 회기식도 나왔고 승법 계절 모델 우리 승법 계절 모델 여러분들 이거 이제 한번 제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똑같은 문제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본인이 직접 푸는 방법과 눈으로 보는 건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왔다. 승법 계절 모델로 했는데 내년도의 총 수요는 3,500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승법 계절 모델은 두 가지 문제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4차년 이렇게 예측하는 구간의 총 수요가 주어져 있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 우리 총수요를 통해서 총수요를 회기식을 통해서 총수요를 추정하는 방법을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이거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번 이거를 한번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만약에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대로 분기별 수요를 시차 함수를 변환시켜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쭉 하면 12개월이 나오죠. 이건 이제 기간이 되겠죠. 기간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실제 수요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 데이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회계직선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내년도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의 수요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그 방법을 쓰게 되면 어떻게 이제 오차가 커지는지 한번 실제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요렇게 해서 보면 어떻게 돼요? 요렇게 해서 1차년. 그죠?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2차년. 그래서 우리 요거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이거를 쭉. 실제로 이제 이거를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여러분 선이 되겠죠, 이렇게 여기가. 이게 실제로 이렇게 요런 형태가 이렇게 선이 될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반복되는 형태의 선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추세선을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다가? 추세선을 한번 여기다 그려보게 되면 추세선은 선형식이니까 직선으로 나타나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다 오차예요. 이게 그죠? 오차죠. 이런 것들이 이 값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총수요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계식을 이용하여 총수요 계산하고 분기별 수요를 예측하시오. 이때
연도별 수요를 이용하는 방법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는 방법은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니다. 오차가 커지게 된다. 그래서 이 방법은 여러분들 다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즉 이렇게 분기별 수요로 이렇게 만드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수업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한번 했고, 이걸 어떻게 되냐? 연차 수요로 바꾸는 거죠. 1차년, 2차년, 3차년, 4차년 이렇게 되고 여기에 전체 수요의 합을 갖고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330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1330, 2차년이 1400, 그 다음에 3차년이 1550 이렇게 나오겠죠. 4차년은 이제 모르는 거니까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니까 총수요를 구할 때. 그래서 여기가 바로 기간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수요가 되는 겁니다. 그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 저희가 그림을 한번 아까 했던 대로 산점도를 여기다가 찍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회기직선을 여기다가 추세선을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식을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차가 굉장히 최소화되는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회기직선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총수요를 구한 다음에 이걸 어떻게 돼요? 4로 나눠가지고 평균 수요를 분기별 평균 수요를 추정한 다음에 계절 지수를 곱해가지고 우리가 4차년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의 수요를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겠죠. 우리 요거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여기에다가 나오는 이걸 갖고 우리 총수요부터 한번 우리 구해볼까요? 총수요. 이렇게 총수요. 총수요는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총수요는.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해보자. 1, 2, 3의 평균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계산하지 않아도 알죠. 2가.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나오고. 표준 편차를 한번 해볼까요? 표준 편차는 모표준 편차를 사용하자. 이걸 그래서 쭉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다. 그래서 이렇게 자, 표준 편차 됐고 그 다음에 이거 갖고 여기다가 이렇게 x하고 y의 표준 편차를 우리가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됐죠. 그 다음에 공분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분산은 뭐라 그랬냐면, 공분산은 곱한 것의 평균에서, x의 평균 곱하기 y의 평균으로 이렇게 쭉 계산을, 73.3이니까. 양수값이 나왔으니까 우상향이 되겠네요. 그죠? 이 상태에서 우리 상관계수 한번 그대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관계수는 어떻게 구하죠? 표준화시킨 공분산, 그 말을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됩니다. 즉 공분산은 어떻게 되냐? y의 표준 편차와 x의 표준 편차로 우리가 나눠서 곱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상관계수가 구해졌고 그 다음에 이거 갖고 이제 우리가 베타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타죠. 베타는 어떻게 됩니까? 상관계수 곱하기 y의 표준 편차를 x의 표준 편차로 나누게 되면 뭐가 된다? 베타가 나온다. 자, 베타가 110이 나왔네요. 110. 알파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알파는 바로 어떻게 돼요? y의 평균에서 베타 곱하기 x의 평균 갖고 우리가 바로 알파를 구할 수가 있어요. 1206, 6667. 120x 딱 구했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다 어떻게 돼요? 4를 x에다 4를 입력하면 되겠죠? 그럼 4차년의 총수요가 나옵니다. 총수요를 한번 구해볼까요? 우리 쫙 해서 보면 이거 곱하기 여기에다가 이렇게 곱한 다음에 그다음에 더해서 절편을 더하는 거죠. 이렇게 쫙 했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우리 요걸 갖고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구해요? 얘를 분기별 평균이니까 나누기 4가 되겠네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요거 갖고 이제 분기별 평균이 이게 바로 뭐예요? 분기 평균 4차년에 대한 분기 평균이 이렇게 다음과 같이 구해졌어요. 이게 우리 이 구해진 식을 갖고 한번 다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합이죠, 여러분들. 수요 합이 연차별 수요 합이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 평균을 구해보겠습니다. 평균은 어떻게 돼요? 구했던 거 그대로 그냥 다 나누면 되겠죠. 그죠? 4 나누면 평균이 되니까 평균을 구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 계절지수 한번 구해볼까요? 계절지수는 어떻게 되냐? 계절지수는 다음과 같이 1분기의 수요가 평균의 비중으로 비교해야겠죠.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2분기가 어떻게 되냐? 평균 수요에 차지하는 비중. 세 번째도 3분기가 평균 수요에 차지하는 비중. 그 다음에 4분기가 평균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렇게 되겠네요. 다 됐어요, 여러분들. 1분기, 2분기, 4분기 다 구했고, 그대로 제가 카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쁘게 자릿수를 좀 이렇게 조정을 했고, 이제 여기다가 평균 수요, 평균 계절 지수를 구해보자. 평균 계절 지수를 구해보자. 쭉 한 다음에 여기다가 어떻게 되냐? 우리 평균을 바로 구하면 되겠죠. 이렇게 평균 구해야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 갖고 그대로 이렇게 쭉 해수하면 다음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평균 수요 요거니까 요거니까 우리 어떻게 됩니까? 얘를 구하자. 음, 그래서 이거를 평균 수요를 여기다 쭉 더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최종 분기별 예측값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하면 바로 뭐가 되냐? 예, 분기 예측이 나오네요. 쭉 해서 쫙. 그래서 좀 이쁘게 자릿수를 좀 이렇게 조정하고 이거 합치면 얼마가 나와야 돼요? 요거 합이 나와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자동합계 착 해서 계산했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요 값과 요 값은 일치하겠죠. 다음과 같이 분기별 수요를 다 예측했습니다. 이런 형태. 그래서 이렇게만 여러분들 이 정도만 저기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이 수의측에 대한 특성들은 이해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이 문제를 한번 풀어서 시험에 좀 대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예측의 정확도하고 과제하는 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